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땡큐 머스크.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7% 가깝게 오르면서 지금 $1,100 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호재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밤사이에 나온 호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본인이 설립한 그 x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곧 슈퍼컴퓨터를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에 엔비디아 칩을 10만 개를 묶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땡큐 머스크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주 겸 현재도 CEO를 맡고 있죠. 이 일론 머스크의 행보 하나하나가 뉴욕 증시에 지금 일파만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래에 머스크는 자동차,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했지만 요즘은 그 무게중심이 인공지능 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총중심으로 불리는 오픈 AI라는 회사, 이 회사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로 만든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의 이 딥러닝 교육 시스템, 이것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개척을 했지만 구글은 그것을 이제 비밀리에 구글만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당시에 반구글 세력들을 규합해서 일론 머스크가 올트만 등과 함께 오픈 AI를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올트만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머스크가 당초에 약속했던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오픈 AI의 오픈 AI의 올트만은 머스크를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를 찾아갔죠. 그 나델라에게 자금 출자를 하라. 이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오픈 AI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인공지능의 주축은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회사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속이 많이 지금 뒤틀려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회사인데 자신은 정작 소외되어 있다. 이래서 xAI라는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머스크가 트위터도 운영해야 되고 테슬라도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문전글식을 하다시피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하나 만듭시다 하고 호소를 한 끝에 무려 8조 원이나 돈을 조달을 했다 네. 하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 AI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머스크가 그 인공지능 회사 xAI에 필요한 GPU, 어마어마한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10만 개를 바로 도입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엔비디아는 공급이 딸립니다. 생산하는 족족 지금 팔려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 거의 한 8, 90%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을 10만 개를 사가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서는 그야말로 또 한 번 수요 폭발, 가격도 올릴 수가 있게 되고 생산 시설도 증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미국 언론들의 검색을 쭉 해보면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은 머스크가 끌어올린 것이다. 땡큐 머스크란 얘기가 아주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 대목이 주목을 끄는데 우선 뭐 표피적으로 볼 때 머스크가 엄청난 돈을 조달을 해서 인공지능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테슬라하고는 다른 별도 회사인 xAI에 하기 때문에 별로 테슬라의 호재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이 오픈 AI와 경쟁을 해서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를 하면 테슬라의 투자를 오히려 늦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장기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차도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나중에 결국은 xAI라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과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러지만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세력이 좀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호재가 또 있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의 자기 고향인 대만에 지금 가 있는데요. 대만에 인공지능 반도체 지도자들이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엔비디아와 TSMC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대만의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모리스 챙이 자기 집에 이 젠슨 황을 초대했다라는 대만 언론의 보도가 뉴욕 증시를 타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요. 이 모리스 챙은 이번 자기 집 모임에 웨이즈자라고 하는 현직 TSMC 회장과 이 젠슨 황을 같이 초대를 해서 TSMC와 엔비디아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폭스콘 꾸어 타이밍 사장이 하고 있는 폭스콘하고도 합작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다음에 대만의 컴퓨텍스 여기서 폭스콘과 엔비디아의 합작 사실이 곧 발표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바람만 스쳐도 주가가 폭등하는 엔비디아의 돌풍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과대평가됐다. 20%가 떨어질 것이다. 또는 엔비디아를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도 일부 관측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그 테슬라의 돌풍이 과연 어디로 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국채금리 역주행. 지금 미국 국채금리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밤사이에 10년물 금리가 1% 넘게 오르면서 4.55%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조금 불안하게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금리 하면 우리는 미국 연준 FOMC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기준금리 중요하죠. 하나의 기준을 맞추는 금리인데 기준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실제 바로 기업의 자금 사정에 당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채나 회사채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밤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이 4.5가 현재 마지노선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4.5를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냐. 연준은 기준금리 곧 내릴 때가 됐는데 국채금리는 왜 올라갈까.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하는 PCE 물가. 이 PCE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상승세가 더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2.8% 정도 오르는 수준이 될 것이 아닌가. 좀 지리하게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또
연준 의원 중에 까시까리 그 연방은행 총재 같은 분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국채를 또 수습하려면 해소하려면 결국은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준 FOMC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 재무부발 국채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수록 연준이 금리 인하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여전한 상태에서 미국의 고금리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사이 뉴욕 정치 상황을 보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야기한 쏘아올린 공, 엔비디아 폭풍이 주가를 끌어올린 반면에 국채금리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네. 그런 양상에서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가 소속돼 있는 나스닥 지수 주가 지수는 오르고 엔비디아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우 지수는 떨어지는 네. 이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나홀로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ECB 피벗.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ECB 내부에서도 지금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 연준보다 앞서서 피벗을 단행하게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사님? 네, 피벗이라는 게 방향을 전환한다. 원래 농구에서 나온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네. 요즘은 경제 용어 또 금융 용어로서도 익히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연준이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ECB도 3달 후인 22년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은행은 여전히 금리 인상 아직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지만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 ECB는 매파 인사들조차도 6월 달에는 금리 내릴 거야. 내릴 여건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경 매파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ECB 유럽에는 물가 상승 속도가 좀 줄었고 거기다가 또 성장률도 미국만큼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이제 ECB는 금리 인하로 돌아갈 피벗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피벗, 금리 인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이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세계 경제의 고금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나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나라의 부담이 오기 때문에 같이 내려야 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에 금리를 조금씩 내렸습니다만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ECB가 유럽 연합 전체의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 시대에 서막을 열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희비 쌍곡선이라 할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ECB가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을 또 뒤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환율이 더 폭등하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금리의 킹달러의 고통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대로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절정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최대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22금리 인하에 의해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느냐. 요게 9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느냐. 요 대목이 세계 경제의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법 382조, 이게 뭐냐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은 주주가 충실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주주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락이었죠. 네. 소액 주주들은 뭐 심지어 개털이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를 실제로 꾸려가는 것은 회사 이사회예요. 이사회는 수시로 열릴 수가 있고. 네.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매일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 정도 상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이사회가 요구하면 수시로 한 번씩은 모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들이 회사의 주인인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대표해서 이사회를 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상법 382조 3항에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뭐냐? 애매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실체는 대표이사가 꾸려가고 있는 현재 경영 주체들을 회사로 지칭한다. 이것이 판례예요. 그렇다면 그 이사를 뽑아준 주주가 없는 겁니다. 주주는 어디 갔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주하고 회사 대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개인 회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요.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지분이 얼마가 되느냐?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뺀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은 이사회가 이재용 회장만을 눈을 보고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주주들을 묵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법에 아예 이사는 주주를 대표하며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국제적인 보편 질서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주식회사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라고 얘기해놔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주 다르고 회사의 대표가 달라지는 이런 시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382조 4항을 고쳐서 이사도 보호하고 주주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치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면 소액 주주들의 입장이 반영될 거고 그렇다면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고 밸류업이 될 것이다. 네. 자, 이게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이 대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밸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력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찬반 논란이 있는데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추후로 그 보충적인 어떤 사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70세 정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년을 몇 살까지로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까지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나서서 정부의 정년을 좀 늦추자, 고령자 기준을 좀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이태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세 태반이 백수다. 38선, 38세면 선을 넘었다. 자, 4호정, 45세 정년, 5, 6도, 50대, 60대에도 계속해서 56세까지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면 도둑.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정년이 빠른데 일본에서는 지금 경제단체가 주도가 돼서 정년 70세로 늘리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데 자 우리나라도 정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더 높였을 때 경우는 기업체의 어떤 일자리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 정년 문제도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깊이 논의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 이슈도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지만 앞으로 박사님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땡큐 머스크, 국채금리 역주행, ECB 피벗, 상법 382조, 그리고 70세 정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